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인항공기 시스템 및 설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항공기 설계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항공기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건데, 지난 수업 때도 좀 얘기를 했지만, 그 책에 있는, 그러니까 레퍼런스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루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레퍼런스 책이랑 좀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내가 그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책보다는 PPT 파일을 보면서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한국의 설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뭐랄까 깊이가 워낙 다양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이걸 다 우리 수업에서 다룰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인트로덕션 느낌으로 진행을 하지, 이걸 실제로 학생들한테 뭔가 설계를 뭐 과제를 던져가지고 설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냥 다른 수업들처럼 뭐 예제를 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설계를 그 실질적인 설계를 해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내가 그 파이널 프로젝트를 내겠다고 했던 거였고요. 그거 외에는 학생들이 조금 자발적으로 찾아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찾고 수식 같은 것들을 찾아서 봐야 되지, 내가 그런 것들 다 짚어줄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수업이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그냥 진짜 개요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지금 그 두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좀 개요를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그 추후에 학생들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뭐 강의를 해달라,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마다 그 설계하는 방식이 다 다를 거잖아요. 내가 저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설계 결과들이 이렇게 도출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그 설계 방법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도 사실은 없고요. 음.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사용했던 방법이라든지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설계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려는 설계에 필요한 내용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정해진 것이 없는 내용,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 기호만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학생들이 좀 추가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설명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설계에 대한 개요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일반적으로요, 항공기 시스템 설계 같은 경우는 뭐 공력 부분, 에어로다이내믹스라고 부르는 공력 부분, 구조, 그다음에 스테빌리티, 컨트롤러빌리티라고 해서 그 제어성이랄까? 제어가 얼마만큼 어렵고 쉬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제어성, 그다음에 추진, 이런 것들이 그 기본적으로 항공기 시스템을 설계할 때 고려되는 기본적인 항목들입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항공기가 잘 뜨고 내릴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 그 각각의 그 항공기 비행 컨디션에 따른 부계, 그리고 전체적인 퍼포먼스, 항공기가 얼마만큼 뭐 멀리 나를 거다, 뭐 얼마만큼 미착륙 거리가 짧을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퍼포먼스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 외의 것들도 굉장히 많겠죠. 이런 것들을 다 다뤄야 되는 다분야 설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분야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면 내가 멀티디스플리너리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요, 다 분야를 그 영어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다분야, 요런 각각의 분야들을 다 통틀어서 고려해야 되는 것이 항공기 설계입니다.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 수업들을 보면은 뭐 공기역학이면 공기역학, 그다음에 구조는 우리는 배우지 않고 뭐 그 뭐냐 제어, 자동 제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추진은 우리가 배우지 않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각각 각 각 디스플린에 대한 그 수업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웠다면은 항공기 설계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모두 집약해서 다뤄야 되는 그런 뭐랄까 그런 엔지니어링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멀티디스플리너 엔지니어링을 부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380 A3 이건 A380 그림인데 이런 380을 뭐 이런 항공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설계를 시작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 항공기가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항공기의 모습이 되겠지만 초반에 그러니까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항공기 설계가 아니라 다양한 설계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공기역학에 특화된 형태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가 되게 단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진이 좀 그 추진력이 좀 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뭐 엔진을 되게 여러 개를 장착할 수도 있고요. 뭐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그 추진력 그 무동력 비행기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공기 그 무게를 고려해서 무게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얇은 어떤 구조물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항공기의 어떤 그 제어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굉장히 좋은 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만들기가 되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되게 단순한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각각 특성 여기 있는 이런 그 디시플린들이 그 하나에 대해서는 특화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어떤 그 항공기의 성능 목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디시플린들이 다 적절하게 고려가 되어야 해요. 한쪽만 특화해서 딱 고려를 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뭐랄까 약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각 디시플린들은요 서로 그 트레이드오프 되는 성격이 있어요.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낮아지고 다 같이 높아지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절하게 그, 저걸 해야 되냐, 그 디자인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항공기 설계입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각각의 디스플린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항공기 날개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항공기 날개 같은 경우에는 날개에 뭐 코드 랭스도 있고요, 스펠 랭스도 있고, 트위스트 앵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항공기의 어떤 시크니스 같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항공기 날개 내부에 어떤 리브가 몇 개가 들어갈 거고, 스파가 몇 개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항공기에 대한 설계 변수가 조금 변하면요. 그게 모든 디시플린에 영향을 미쳐요. 만약에 항공기 날개가 길어진다. 그러면은 공기역학적으로 조금 더 좋아질 건데, 그 길어진 항공기 날개가 안 부러지도록 버티려면은 안에 스파란 립을 더 집어넣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항공기 날개가 더 무거워질 거기 때문에 뭐 스테빌리티라든지 컨트롤러빌리티가 더 낮아질 거고 당연히 무게가 높아질 거고 그러면은 조금 더 추진력이 좋아야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 엔진을 큰 걸 달면 항공기 무게가 더 높아지고 요거를 버티기 위해서는 그 공기역학적으로 좀 더 효율적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들 공통의 설계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만 바뀐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묶여 있다, 엮여 있다. 그래서 걔네들은 다 트레이드오프에서 겁니다. 어느 한쪽이 좋아지면 어느 한쪽은 무조건 낮아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되게 뭐랄까 이렇게 설계 변수들을 확확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날개를 10m 처음에는 10m로 잡았다 이걸 갑자기 100m로 잡고 이렇게 설계를 할 수는 없고요. 조금씩 바꿔가면서 각각의 어떤 디시플린들이 만족을 하는지 디시플린에서 요구하는 어떤 설계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봐가면서 조금씩 바꾸는 게 항공기 설계의 어떤 뭐랄까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설계를 해서 그냥 원샷으로 딱 설계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꿔가면서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낫고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안 좋고 이쪽 부분에서 좀 더 낫고 이런 식으로 계속 트레이드오프를 해가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설계 프로세스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방금까지 설명했던 요 디시플린들은 그러니까 항공우주 그 항공우주학에서 다뤄지는 그 항목들이잖아요. 다뤄지는 어떤 과목들, 디시플린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사실은 여러 가지를 더 고려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위에 있는 게 Reliability Engineering이어서 신뢰성 공학이거든요. 신뢰성 공학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기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기계가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작동할 건지, 작동의 정확성이라든지 아니면 얘의 수명이 얼마만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그런 신뢰성이 얼마만큼이다. 예를 들면 얘 신뢰성이 95% 이상이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뭐 10년 동안 유지가 될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는 거죠. 10년 동안 이 성능이 유지될 거라는 게 95% 이상이다.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Reliability Engineering, 신뢰성 공학이라고 부르고요. Safety Engineering 같은 경우는 안전공학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얘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러니까 얘가 뭐 수명이 얼마만큼 빨리 닿을 건지 이런 것, 그러니까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이랑 약간 엮여 있는 건데 얼마만큼 더 안정적으로 얘가 원하는 어떤 그 역할을 수행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고요. 예를 들면 요거 있죠, 이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나사에서 만든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그 ISS라고 부르는 그 뭐라죠? 저 한글이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ISS가 이렇게 그 우주에 떠 있을 때 데블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주에 날아다니는 그런 그 돌이라든지 아니면 기계 부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데브리라고 부르는데 데브리가 요 ISS를 이렇게 뭐랄까 ISS에 충격을 이렇게 딱 가했을 때 얼마만큼 많은 부분에서 부서지겠냐. 이 빨간색 부분 같은 경우는 쉽게 부서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고요. 파란색 부분이나 초록색 부분은 상대적으로 데브리가 이렇게 저걸 해도 임팩트를 주더라도 덜 부서지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전체적인 시스템의 어떤 구조상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냐, 그 성능을 판단하고 뭐 수명을 판단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이랑 더군다나 세이프티 엔지니어링까지 포함해서 이런 엔지니어링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우리는 항공기를 설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항공기만 설계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항공기를 타는 건 사람이고 사람은 어떤 인명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릴레이빌리티 엔지니어링, 세이프티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전투기의 그 콕핏에서 보여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 시야에다가 그 항공기 비행 정보를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HUD라고 부르는데 전투기 전투사들 같은 경우는 계기판을 많이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 눈앞에 바로 띄어지는 어떤 영상에서의 정보들을 많이 쓴다고 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 전투기가 비행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내 눈앞에서 한 번에 딱 보여주면 좀 더 전투기를 조종하기가 좀 더 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만들게 되고, 얘는 실제로 항공기 말고 뭐 요즘 최근 자동차 보면은 그 전면 유리에다가 HD를 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술이 항공기에서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
자동차적으로 인식이 된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화면에 띄워줘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게끔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더뭐 편하고 좀 더 확실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해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만들어진 F-35 있잖아요. 로키드 마틴 F-35 전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이 HUD를 쓰는데 여기에 떠 있는 그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투기 조종사들이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조금 실패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얼마만큼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느냐, 편리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느냐,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뭐, 항공기를 조종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무인기처럼 뭐 어떤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하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하거나 이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휴먼 소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외에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사실은 항공기 설계의 종합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 정도 되고요. 근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과 학생들이 다루는 내용들은 사실 아니라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이때까지 배워왔던 거,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배워왔던 요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항공기 설계에는요, 엔지니어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엄청 많이 참여를 하는데, 각각의 엔지니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공기역학에 대한, 항공역학에 대한 엔지니어들이 있을 거고, 구조역학에 대한 엔지니어, 그 다음에 뭐, 제어에 대한 엔지니어, 각각의 엔지니어들이 각 팀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항공기 설계를 하는데, 투입이 될 건데, 요런 거는 우리가 하는 쪽이고요. 다른 학과에서 예를 들면 산업디자인공학과 이런 곳에서 릴레이빌리티나 아니면 세프티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엔지니어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맡은 디시플린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항공기 설계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 아마 F-22 전투기를 설계하고 실제 시제품까지 만드는데 거의 10년이 걸린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초음속 고등 훈련기 TO-10 같은 경우도 2000 그것도 한 1992년도쯤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에 초도 비행을 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뭐 한 학기짜리 수업 이렇게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 좀 있죠.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항공기 설계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 개념 설계라고 부르는 컨셉추얼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설계라고 부르는 프리리미너리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상세 설계라고 부르는 디테일 디자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수업에서 다룰 부분은 컨셉추얼 디자인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 프리리미너리 디자인은 조금 컨셉추얼 디자인 쪽에 많은 수정할 거고 프리리미너리 디자인 쪽에는 조금 중요도를 좀 이렇게 낮출 거고요. 디테일 디자인까지는 거의 안 할 거예요. 이거는 학생들이 뭐 하고 싶으면은 실제로 디테일 디자인까지 해봐도 되는데 뭐 굳이 그까지 다룰 거는 우리는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 항공기의 최종적인 설계 단계에서 예를 들면 뭐 볼트라든지 너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기계 부품들 있죠. 그런 것들 어떻게 체결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디테일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컨셉추얼 디자인부터 한번 가봅시다. 컨셉추얼 디자인은요, 항공기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 프로세스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설계 프로세스인데, 항공기의 어떤 그 임무 프로필, 미션 프로필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여기 미션 프로필이라고 있는데 이거 조금 더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미션 프로필을 설정을 하고요. 이런 미션 프로필, 이런 미션을 이 항공기는 이런 미션을 수행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수행, 예를 들면은 그 이륙에서부터 착륙까지 각각의 그 미션들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비행 조건들. 이 항공기는 이러한 예를 들면은 뭐 크루즈 그 순항거리는 이 정도는 만족을 해야 돼. 이런 조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셋업을 해주고요.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항공기를 대략적으로 설계하는 대략적으로 그림 그려서 이렇게 드로잉 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질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컨셉츄얼 스케치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사이징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질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그 정도 사이즈의 그 정도 형태의 어떤 항공기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질 거야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컨셉츄얼 디자인에 대해서만 이 5가지 정도의 어떤 순서를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컨셉츄얼 디자인이 다 끝나면 그 프리리미너리 디자인이 진행이 되고 그게 다 끝나면 디테일 디자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컨셉트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순서를 1번부터 5번까지 쭉 따라가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이 미션 프로필 셋업인데요. 미션 프로필을 처음에 작성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전투기를 만들 거야. 우리는 비행기를, 그, 민간 항공기를 만들 거야. 우리는 뭐 무인기를 만들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항공기 설계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정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항공기가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할 건지. 예를 들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폭탄을 낙하시킨다. 아니면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수송한다. 그리고 드론이나 어떤 그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 뭐 저걸 하면서 그 선의 비행을 하면서 저걸 한다. 정보를 수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항공기가 가지는 어떤 특정한 임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그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는 항공기를 다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이크오프에서부터 랜딩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물론 어떤 특정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생략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요, 그냥 무인기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로이터라고 해가지고 선외비행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오는 미션 프로파일을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테이크오프를 하고요. 처음에 이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상승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고도까지 그 고도를 상승시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크루즈 해가지고 크루즈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영역까지 비행을 하고 그 비행 영역에 도달하면 그 비행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로이터를 몇 번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크루즈를 해서 특정한 위치까지 오고 거기서부터 하강 비행을 쭉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랜딩하는 것까지. 그래서 테이크오프에서 랜딩까지의 전반적인 미션 프로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테이크오프, 클라임, 크루즈 제너레이터, 디센트, 그다음 랜딩 이런 순서가 될 거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그 선으로 그어진 거는 그 항공기의 어떤 얼티튜드, 그러니까 고도 있죠. 비행 고도 있죠. 그거를 도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크오프에서 쭉 올라가고 클라임에서 쭉 그 가파르게 경사로 올라간 다음에 고도는 변하지 않고 쭉 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디센트 쭉 하고 그다음에 랜딩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그 선을 그어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런 전반적인 요런 그림을 우리는 미션 프로필이라고 부르고요. 미션 프로필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그 뭐랄까 원하는 항목을 넣으면 돼요. 요거는 진짜 간단하게 그냥 그 전차 비행하는 무인기의 어떤 미션 프로필을 보여준 거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테이크오프, 클라임, 크루즈, 디센트, 랜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터치 항공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세컨드 랜딩이라고 해가지고, 랜딩을 시도했다가, 뭐, 어떤 비상약하라든지 아니면 항공기 어떤 문제 때문에 다시 터치 항공을 해서 다시 뜨고, 그 다음에 로이터를 하다가 다시 세컨드 랜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설계자가 원하는 어떤 미션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건 얼마만큼 세분화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항공기의 특정한 임무들에 대해서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미션 프로파일을 설정하는 거. 이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설계 요구 조건을 셋업을 하는 부분인데, 요거 하기 이전에 그 앞에서 봤던 요 부분 있죠. 우리가 지금 미션을 여기서 테이크오프에서부터 랜딩까지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 운영 조건에 대해서, 요 운영 조건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 설계 그 요구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능 요구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성능 요구 조건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테이크오프 같은 경우에 최대한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정도 거리 이전에는 테이크오프를 해야 돼. 이런 조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항공기가 특정한 어떤 비행장에서 쓰일 때 그 비행장이 가지고 있는 그 활주로의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활주로 거리를 넘어서도록 비행기가 설계되면 테이크오프 그 거리가 길게 되면은 그 비행장에서는 그 항공기를 못 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의 그 테이크오프 거리 내에서는 비행기가 떠야 돼. 라는 조건인 맥시멈 테이크오프 디스턴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클라임 조건은 클라임 그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 정도의 비율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당 뭐 100m, 분당 1km에 어떤 고도 상승 조건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 정도는 만족을 해야 돼. 아니면 최소한 이 정도는 만족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크루즈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만큼 내가 멀리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게끔 내가 설계하고 싶어. 아니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 날아가야 돼. 라는 어떤 크루즈 레인지가 있을 거고,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해 비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그 특정한 영역에서 이렇게 항공기로 이렇게 선회를 하는 건데, 선회 반경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선회 반경이 짧으면 짧을수록, 선회 반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항공기의 그 가해지는 가속력은 되게 커지는데,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뭐랄까, 좀 더 세밀한 비행이랄까?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래서 로이트를 할 때는 어떤 그 선의 반경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 뭐 최대한 이 정도는 돼야 돼. 요런 조건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하강 조건 같은 경우에는 하강 비율, 그러니까 아까 클라임 같이 그 맥시멈 클라임 레이트 시는 것처럼 맥시멈이든 미니멈이든 디센트 레이트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랜딩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 정도 선에서는 항공기가 정시를 해야 돼. 랜딩해서 정시까지 가야 돼. 라는 조건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맥시멀 랜딩 디스턴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뭐랄까, 항공기 자체가 가져야 되는 조건이기도 하고요. 항공기가 특정한 비행장, 특정한 어떤 운영 조건에서 쓰일 때 그 운영 조건에 맞는 성능 조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항공기 자체로만 볼 거는 아니고 항공기가 실제로 운영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리퀘어먼트 셋업에 여기 명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정도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성능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요. 명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디자인 조건이 셋업이 되는데요. 요거는 요 운영 조건에 대한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고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떤 똑같은 항공기를 설계를 할 때요. 항공기 설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익숙하냐, 항공기 설계를 얼마만큼 많이 해봤느냐,
그러니까 설계자의 어떤 그 능력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설계를 아무래도 많이 해보고 설계를 좀 더 다채롭게 해본 사람들이 조금 더 항공기 설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랄까 설계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운영 조건을 더 잘 만족할 수 있는 항공기 설계 결과를 내줄 거고요. 그다음에 항공기의 그러니까 항공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의 뭐랄까, 숙련도라고 할까요? 항공기 운영의 숙련도. 예를 들면 무인기를 우리가 조종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초보면요, 당연히 테이크오프 디스턴스가 길어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숙련돼가지고 빨리 띄울 수 있고 뭔가 조정을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테이크오프 디스턴스가 짧아지고 할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동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가지고 비행기를 날리면은 좀 더 멀리, 그러니까 같은 그 파워를 가지고 좀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운영자의 숙련도에 따라 숙련도에 따라서 또 항공기의 그런 설계 요구 조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의 항공기는요, 민간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하는 어떤 뭐 RCBM처럼 합의 느낌의 항공기가 아니면 사실은 그 뭐랄까, 뭐 FAA라든지 아니면 ICAO라든지 아니면 FAR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국제 어떤 항공연맹 등에서 제정해 놓은 조건들이 있어요. 요 정도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항공기가 발생한 소음은 적어도 이 정도 수준 이하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세계 연맹에서 어떤 이 항공기는 어떤 그러니까 성능에 대해서 검증된 항공기다. 이런 조건, 그러니까 이런 검증이 안 되는 항공기면 사실은 실제 항공기가 판매되는데 되게 무리가 따라요. 내가 아는 선에서는 그래요. 이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중국에 보면 코맥이라는 회사에서 민간 항공기를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맥도 예를 들면 보잉 737 같이 그 정도 급의 민간 항공기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FAR 규정이나 아이카오 규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코맥에서 만드는 항공기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지는 않고, 자국 내에서 국내선 개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설계하는 설계 요구 조건에는 그런 규정에 대한 정도, 얼마큼의 높은 정도로 규정을 만족해야 되냐, 이런 것들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설계자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어떤 개발되고 있는 항공기의 같은 것도 따라가야 돼요.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에는 뭐 1940년도에는 고객기가 제일 좋은 항공기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단역기가 나왔고, 엔진이 뭐 4개가 달렸고 3개가 달렸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사람이 안 타는 경우잖아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무인기들은 사람이 안 타는 경우고, 그래서 뭐 시스템도 작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전체적인 최근의 어떤 디자인 트렌드를 이렇게 따라가도록, 뭐 안 따라가도 상관없지만 따라가는 것이 조금 더 뭐 세련되기도 하고 효율적인 어떤 항공기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이 컨셉트 디자인에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개념 스케치를 합니다. 컨셉트 스케치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런 거예요. 자세하게 뭐 예를 들면 항공기 날개 크기는 이 정도가 돼야 돼. 아니면 항공기 시스템 크기는 이 정도가 돼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외형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설계하는 항공기는 대략적으로 이런 형상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정도면은 뭐 조금 뭐 형태로도 예쁘고 그다음에 비행도 좀 잘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뭐 예를 들면은 항공기가 이렇게 있을 때 위에다가 뭐 위에다가 이렇게 블레이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날려볼까?
앞에 이렇게 항공기 프로펠러 달아가지고 뭐 추진을 한번 시켜볼까? 항공기 날개는 뭐 앞에도 한번 달아보고 뒤에도 한번 달아보고 아예 없애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죠. 그러니까 뭐랄까, 엔지니어링 측면이라기보다는 진짜 뭐 약간 그림을 그리듯, 그래서 내가 스케치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림을 그리듯 이렇게 샥샥샥 이렇게 그려보는 거. 요 정도 형태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과정이 컨셉추얼 스케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내가 이 항공기가 어떤 항공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사람, 이 항공기를 설계한 사람의 어떤 블로그에서 그림을 따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설계도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편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스케일을 띄워 떠놓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냅킨 있죠. 그 밥 먹을 때 냅킨에다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런 것들을 컨셉션 스케치라고 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바하나 PAV라고 해서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는 어디더라? 정확히 회사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만들고 있는 바하나 PAV의 어떤 개략적인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여기 뭐 프로펠러를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앞뒤로 지금 날개를 붙여놓고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 아, 이 정도의 느낌이면 되게 예쁘기도 하고 되게 공학적으로 또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게 컨셉주얼 스케치라고 하고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컨셉주얼 스케치가 약간 옛날부터 항공의 설계자들은 그런 걸 많이 했대요. 요즘에는 조금 다른데, 옛날에는 뭐, 공기역학에 대한 공학자, 뭐, 구조에 대한 공학자, 여러 공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항공기 설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형상들 있죠. 문득문득, 뭐, 아, 이 형상이 되게 예쁘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 밥 먹는 중에 냅킨에다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이렇게 냅킨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같이 다 같이 이야기도 하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 냅킨에다가 그리는 게 약간 냅킨에 그리는 게 약간 뭐랄까 항공기 설계자 입장에서는 약간 뭐랄까 로망 같은 거 약간 그런 게 있다고 나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그 대학원 시절 때 항공기 설계한답시고 밥 먹다가 막 이런 거 그리고는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약간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셉적 스케치를 그리고요. 하나 이렇게 딱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형상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계를 해보겠어 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이니셜 사이징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니셜 사이징, 우리나라 말로 치면 초기 사이징이라고 부르는데요. 각각의 시스템용,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얘 날개 길이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돼야 되지? 그리고 이 퓨질라지, 바디라고 부르는 이 퓨질라지는 어느 정도 길이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되지? 아니면 프로펠러의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얼마만큼 돼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시스템 크기를 결정짓는, 시스템 크기를 결정짓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결정을 할 때요. 그냥 임의적으로 얘는 그냥 10m면 되겠지. 날개는 10m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었던 설계 요구 조건들 있죠. 여기 운용 요구 조건이랑 설계 요구 조건 요것들을 다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부터는 이니셜 사이징부터는 조금 공학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컨셉트 스케치는 그냥 이런 형상이면 좋겠어라는 어떤 감이라고 하면 인스타일링부터는 공학적으로 이 정도 크기면 이 정도 양력이 발생할 거고, 이 정도의 항력이 발생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얘기했듯이, 공격적인, 항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도의 날개 사이즈, 이 정도의 코드 랭스, 이 정도의 트위스트 앵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정도의 리프트, 이 정도의 드래그, 이 정도의 모멘트를 가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계산된 그 값을 기준으로 이 항공기가 얼마만큼 잘 제어 가능할 건지 아니면은 뭐 가로 안정성, 세로 안정성은 어떻게 될 건지 정안정성, 동안정성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해석을 개선을 해야 될 거고요. 현재의 항공기 사이즈가 이 정도가 됐을 때는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이 정도의 뭐 리브랑 스파랑 퓨즈리지 내부의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겠냐, 그리고 얘가 얼마만큼 진동이 강하겠냐, 이런 것들을 고려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 리브스파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을 때 전체적인 그 항공기 사이즈, 그러니까 항공기의 그 중량은 얼마만큼 될 거다. 각각의 미션 프로파일. 테이크오프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10,000파운드, 그 다음에 뭐 그 클라이밍을 다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그 연료를 소모할 거니까 뭐 9,000파운드. 크루즈 상태는 9,000파운드. 크루즈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많은 연료를 소모했기 때문에 뭐 3,000파운드. 이런 것들을 고려를 그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폭탄을 어디에다 장착할 건지, 폭탄을 뭐 날개에다 장착할 건지, 날개 밑에다 장착할 건지, 위에다 장착할 건지, 날개 앞쪽에 장착할 건지, 뒤에 장착할 건지. 그래서 그 전체적인 시스템의 그 CG 포인트, 센터 오브 그래비티 포인트는 어디가 될 건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공학적으로 설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항공의 날개가요, 뭐, 예를 들면 10m가 될 수도 있고, 20m가 될 수도 있고, 100m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항공기의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어찌됐건 전반적인 그 공격적인 측면에서부터 그, 뭐야, 무게, 그리고 그 메이크까지 다 만족이 되도록, 공학적으로 만족이 되도록, 공학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이 되겠구나라는 게 판단되도록 초기 사이즈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요. 학생들도 보겠지만, 예를 들면, 똑같이 100명의 사람을 태우고 비행하는 항공기도 각각 보면 날개의 크기가 다르고, 날개의 형상이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전체적인 사이즈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타는 보통 무인기 같은 경우는 민간 항공기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을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글로브로크 같이 그 장시간 비행해서 정찰하는 그런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인기보다 훨씬 날개가 길고요. 그다음에 뭐 멀티코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정지 비행, 그러니까 호버링이라고 부르는 정지 비행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프로펠러가 4개가 달려야 되고 그 정도 그게 그 프로펠러가 4개가 달리려면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 정도 크기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단계가 이니셜 사이징, 초기 사이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요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는요. 전반적으로 그냥 공격해서 이 정도 성능을 가질 거야. 그리고 뭐 우주적으로 이 정도 성능을 가질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단계는 그 이니셜 사이즈링이랑 겹쳐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얘는 이 항공기는 뭐 크루즈 레인지인가 그 뭐랄까 그 순항 거리는 이 정도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정도가 될 거고, 테이크 오프 디스턴스, 뭐 랜딩 디스턴스는 이 정도가 될 거야. 라고 전반적으로 디자인 리퀘어먼트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서는요, 공격학적으로 뭐 리프트는 얼마만큼 발생할 거야. 뭐 구조적으로 이걸 만족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면 이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은 테이크오프에서부터 랜딩까지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성능을, 이 항공기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질 거야 라는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질 거야 라는 음, 그 판단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런 단계에서는요, 이니셜 사이징이랑 그다음에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단계에서는 기존에 만들어졌었던 항공기들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보잉 737, 74, 757, 767, 777, 787 이런 것들 기존에 만들어져서 비행하고 있는 그런 항공기들 있죠. 그 항공기들의 설계 그 형상들을 다 데이터베이스로 해요. 예를 들면 737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몇 미터다, 뭐 퓨즈라지가 몇 미터다, 얘 안정성 얼마 정도 된다, 에어풀을 뭐 올렸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데이터베이스로 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졌었던 에어부스도 마찬가지로 다 데이터베이스로 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를 가지고 인피니컬 모델이라고 해서 그냥 수식적으로 만들어진 모델들을 그 구성을 해요. 예를 들면
737 같은 경우에는 뭐 날개 길이가 10m 정도 같더니 뭐 크루즈 레인지가 크루즈 레인지가 뭐 1000km가 되더라. 777 같은 경우에는 날개 길이가 한 20m가 됐더니 크루즈 레인지가 뭐 12,000km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다 데이터화가 된 걸 가지고 그 수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날개 길이가 이 정도가 되면 대략적으로 기존에 만들어졌던 항공기를 비춰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크루즈 레인지가 나오더라는 수식을 만들고요. 만들어진 수식 가지고 그러면 그런 그 정도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그 항공기들이라고 하면 내가 만드는 이 정도의 예를 들면 15m 정도의 날개기를 가지고 있으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크루즈 렌즈를 갖추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식을 씁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는요, 뭐랄까, 기존에 만들어지고 실제로 비행하고 있는 그 항공기의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를 다 가져다 쓰기 때문에 내가 새로 만든 아예 이때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새로운 항공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설계 결과들에 대해서 그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37 비행기도 날려봤더니 잘 나오고요. 777 비행기도 날려봤더니 잘 나가요. 근데 내가 대략적으로 그 둘 사이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그 정도의 그 중간 정도의 어떤 성능을 가진 항공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두 항공기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만들면 얘는 적어도 비행을 못하거나 떨어지거나 할 경우는 잘 없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항공기, 잘 알고 있는 항공기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인피니트 모델을 만들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설계 결과를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피니트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생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걸 쓰죠. 그 폴리노미얼 펑션들 예를 들면은 뭐 ax 플러스 bx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뭔가 곡선들을 이용해 가지고 인피니트 모델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조건을 딱 집어넣었을 때 인풋을 딱 집어넣었을 때 그냥 엔터만 딱 치면 바로 결과들이 나오는 그 모델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항공기의 항공기의 성능을 평가할 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항공기는 반복적으로 설계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 항공기의 성능을 그 예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항공기 설계하는 기간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엄청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컨셉추얼 디자인 단계에서는 정말 빨리 계산할 수 있도록 인피니카 모델을 많이 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설명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순서대로 다시 얘기를 하면요. 처음에 이 항공기가 어떤 미션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미션 프로파일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미션 프로파일에서 각각의 미션을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설계 요구 조건, 그 다음에 운영 요구 조건, 설계 요구 조건을 그 수립을 하고 대략적으로 요 정도의 요구 조건을 하려면 요 정도의 형상이 되면 되겠다라는 컨셉트 스케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된 컨셉트 스케치 결과를 가지고 얘의 시스템 사이즈가 얼마만큼 될지를 이니셜 사이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이니셜 사이징을 할 때는 공기역학 각각의 그 디시플린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디시플린들이 적절한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이니셜 사이징을 수행을 하고요. 이니셜 사이징을 수행한 후에 시스템 그 크기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 항공기가 전반적으로 테이크오프에서부터 랜딩까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만족을 할 거다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 퍼포먼스가 우리가 원했었던 이 설계 요구 조건, 운영 요구 조건을 만족을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인 기본 설계, 프리리미너리 디자인에 넘어가게 되고 만약에 만족 못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더 사이즈를 바꿔고 가고, 그러니까 항공기 전체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날개 사이즈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다시 한번 설계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반복 설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만족이 된다,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다음에
그 기본 설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상세 설계,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컨셉tual 디자인의 끝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본 설계인 프리리미너리 디자인. 요 발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기본 설계로 얘기를 할게요. 기본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본 설계 같은 경우는요, 개념 설계에서 도출했었던 대략적인 형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세밀한 어떤 설계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설계에서는요, 그 컨셉트 디자인, 특히 이니셜 사이징에서 진행했었던 전체적인 시스템 사이즈는 변경되지 않고요. 그 사이즈 자체는 그냥 고정을 한 채로,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변경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섹션 에어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니셜 사이징 때는 대략적인 항공기의 어떤 길이, 그러니까 그 항공기의 그 날개 길이 이런 것들만 생각했지, 뭐 섹션 에어풀이 뭐가 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안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날개만 딱 봤을 때는 항공기 날개만 딱 보고 기본 설계 진행을 할 때는 항공기 날개의 에어풀 섹션 에어풀 쉐입, 그다음에 항공기가 그러니까 날개가 퓨즐레지에 얼마만큼 각도로 붙어 있는지에 대한 그 붙임각, 인시던스 앵글, 그리고 전체적인 트위스트가 어떻게 트위스트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보는 것처럼 똑같은 날개 길이를 가지고 있더라도 날개의 어떤 꺾임각이라든지, 그러니까 스윗백 앵글 아니면 스윗 포워드 앵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할 건지 말 건지, 얘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될 건지 아니면 뒤쪽으로 이렇게 조금 그 스윗백이 된 항공이일지, 스윗백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꺾일지 말지, 아니면 앞으로 꺾였다가 뒤쪽으로 꺾일지, 뒤쪽으로 꺾였다가 앞쪽으로 꺾일지, 아니면 아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날개 형상이 이렇게 그냥 약간 델타입 비슷하게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조금 더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요 날개의 그 형상 있죠. 전체적인 형상을 윙 플랫폼이라고 부르고요. 요 플랫폼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날개가 어느 쪽 위치에서 붙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기를 딱 만들고 나면요, 그러니까 항공기 날개를 이렇게 딱 설계를 하고 나면은 날개가 어느 정도 잘 버티도록 여기 리브랑요, 스파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데 얘네들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퓨즈얼리지 같은 부분에는 뭐 안에 섹션 요 안쪽 요 면적 있죠. 요걸 섹션 에어리라고 부르는데 이 섹션 에어리가 얼마만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하게 되고 이 안에 이 안에 구조물이 뭐 예를 들면은 아래쪽에 설계 공간이 어떻게 될 건지 여기 구조물을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 그래서 얘의 전체적인 퓨sel라지의 전체적인 구조 강상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 고려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엔진의 어떤 엔진의 흡입구 있죠. 흡입구가 어느 위치에 있을 거고 어느 정도 크게 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의 어떤 사이즈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상만 좀 바꾸고 어떤 위치만 좀 바꾸고 내부 구조를 바꾸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 사이즈는 그대로 둔 채로 이니셜 사이징에서 정했던 그 결과값을 둔 채로 그대로 유지한 채로 다른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그 이니셜 사이징, 그러니까 컨셉트 디자인에서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성능 해석을 임피리컬 모델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같이 그냥 수학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수식을 쓰게 되는데 그 수식 같은 경우는 장점은 일단은 기존의 항공기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수식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그리고 그냥 엔터 치면은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그래, 계산기 집어넣고 엔터 치면 바로 나오는 결과들이 나오는 굉장히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유리했고,
대신에 걔네들이 얼마만큼 더 정확해질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그러니까 그 모델의, 인피니카 모델의 신뢰성을 가지는 거라며, 걔가 얼마만큼 정확하냐는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설계, 프리리미너리 디자인에서는 조금 더 그, 뭐랄까, 성능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은 뭐 뉴메리컬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로 해석을 하거나요. 아니면은 실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성능을 도출하긴 합니다. 그 성능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뉴메리컬 메소드 보통 수치해석법이라고 부르는데 수치해법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뉴메리컬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환경을 이용한 그 해석법이고요. 요즘 컴퓨터가 되게 성능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쓰기는 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30년대, 40년대 같은 경우 컴퓨터 자체가 아예 개발이 안 되었던 시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을 못했었고, 뭐 부득이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실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컴퓨터 내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유체역학 아니면 연력학 아니면 구조역학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험이랑 다르게 그냥 항공기에 대한 전체적인 외형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이제 뭐 전문적으로는 CAD라고 부르는데 그런 CAD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컴퓨터 내에서의 가상 그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주위에서 유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목업이라고 부르는 그 모델,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내부에서 이렇게 가상의 형상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것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모급 만들 필요가 없고요. 모급이라고 하는 건 내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모급을 실제로 만들게 되면은 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요. 요거를 가공해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실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뉴메리컬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컴퓨터에서 클릭만 하면 형상이 쭉쭉쭉 바뀌기 때문에 형상이 다른 많은 모델들을 다 고려해 볼 수 있죠.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 뉴메리컬 메소드 중에서도 그러니까 뉴메리컬 메소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메소드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같은 경우는 이런 것처럼 되게 그 복잡한 요동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요거는 헬리콥터가 이제 앞으로 전진 비행을 하고 있을 때 그 블레이드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고 뒤쪽에 있는 블레이드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고 그래서 그 헬리콥터가 날아갈 때 그 뒤에 유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수행을 한 거고 이거는 CFD라고 하는 되게 그 정확성 높은 방법으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해석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유체학 시간에 배웠었던 나벤 스톡스 방정식을 기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개발된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은 편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각각의 뉴메리컬 메서드들은 그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고 그 뉴메리컬 메서드가 다루고 있는 수식상의 어떤 어삼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내가 사용하려는 요 뉴메리컬 메서드가 내가 원하는 어떤 유동 현상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그, 뭐랄까, 엔지니어링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잘 해석할 수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든 뒤에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Finite Element Method라고 해서 FM이라고 부르는데 그 항공기의 날개가 이렇게 있고 날개에 그 리프트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얘가 얼마만큼 구부러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고요. 요거는 뭐 되게 전문적이고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니까 그냥 요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뉴메리컬 메서드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뉴메리컬 메서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들면 항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학생들이 그 에어로다이내믹스 수업에서 들었을 거예요. 뭐 리프팅 라인 시어리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볼텍스 레티스 메서드 VLM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을 거고, 페너 메서드도 있을 거고, CFT라고 부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각각 다 그 항공기 주위의 어떤 유동들을 그 해석하는 방법이긴 한데, 각각 다루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지배 방식, 건번 이퀘이션들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내믹스 CFD 같은 경우에는 나벨 스톡스 방정식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고, 페노믹서드나 볼텍스 레티스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포텐셜 유도, 벨로시티 포텐셜을 이용한 포텐셜 플로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인비시드 플로우여야 되고 인컴프레서블 플로우여야 되고 그다음에 일로테이셔널 플로우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학생들도 알다시피 VLM이나 페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잖아요.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구본의 이퀘이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점성이 되게 큰 유동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CFD를 써야 되고요. 만약에 뭐 레놀스 뭐 되게 높아가지고 점성을 무시해도 된다. 그러면은 페르마스나 VLM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립슨 라이브 스티어리는 더 뭐랄까 더 어셈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항공기에 뭐 예를 들면 날개가 되게 얇아야 되고 얘는 항공기 주변의 유동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항공기 날개에서 만들어지는 리프트만 보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간단한 형태가 될 거고요. 뭐랄까 각각의 방법들은 각각의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냥 CFT를 가지고 F-35 주변의 유동을 이렇게 해석한 경우인데 되게 복잡해 보이고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컴퓨터 가지고요. 그냥 딱 엔터를 치고 계산을 하라 딱 수행을 하면 VLM은 예를 들면 5, 6초면 끝나는 해석 시간이 CFT 이용하면 막 몇 시간, 크게 길게는 막 며칠, 몇 주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종의 트레이드오프가 생겨요. 아무래도 CFD는 그 고버닝 이퀘이션, 지배방 정식이 가지고 있는 어썸션들이 적죠. 예를 들면 얘는 그냥 거의 나베소스 이퀘이션 그대로 푸는 거고 VNN 같은 경우에는 Incompressible Unbridged Irrotational Flow를 가정하고 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은 이쪽에서 높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가 원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얘까지는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해도 VLM을 쓰겠다. 아니면 우리가 푸는 유동은 충분히 VLM으로도 정확한 그 해석의 정확성을 만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VLM을 쓰면 되고 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비스커스 플로우 그 점성 유동이 되게 강한 유동이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CFT를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오프를 하게 돼요. 적절하게 선택하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뭐랄까 방법에 예를 들면 VLM이 CFT보다는 조금 더 삼신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에 그 악순신이 많이 들어간 방법들을 우리는 로우 피델리티 메서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얘기하면은 저 신뢰도 방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CFD 같은 경우는 하이 피델리티 메서드 고신뢰도 방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고신뢰도 저신뢰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고프닝 이퀘이션의 어썸션의 차이예요. 어썸션이 더 많이 들어갔느냐 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로우 피델리티라고 부르고 하이 피델리티라고 부르게 돼요. 참고를 하고요. 하이 피델리티를 쓸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로우 피델리티를 쓰게 될 경우에는 그냥 그 해석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로우 피델리티를 쓰게 될 경우에는 이 로우 피델리티 메서드가 실제로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항공기 주변의 어떤 유동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해석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 다음에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구조약 쪽에서는 뭐 빔 시어리도 있고요. 파이낸트 엘리먼트 메소드, FEM 같은 경우도 있고 둘 중에 어떤 걸 쓸 건지는 마찬가지로 공격국에서 내가 얘기했었던 그런 그 점을 고려해가지고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또는 뉴메리컬 메소드가 아니라 실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얘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가질지에 대해서 그
고려를 해봐도 괜찮아요. 이게 아무래도 실험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어삼션들, 뉴메리컬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어삼션들을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학자 입장에서는 이 익스페리먼트, 그러니까 실험에 대한 결과를 가장 정확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실험 결과가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얘를 시뮬레이션 중에서 수행을 했을 때 얼마만큼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실험은 만약에 이렇게 측정했던 그런 그 데이터 있죠. 측정한 예를 들면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립스라든지 드래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측정된 데이터들이 있을 건데 이 데이터들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장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실험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 같은 경우는요, 나사가 가지고 있는 윈드 터널, 요 앞에서 이렇게 팬이 있어서 바람을 불어 넣어주고요. 나사가 만들어 놓은 요거 목업, 그 항공기의 목업을 이렇게 부착을 해놓고요.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여기에 걸리는 요 봉처럼 보이는 요 부분에 그 걸리는 리프트, 드래그, 그 다음에 모멘트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이렇게 하려면요. 그냥 윈도우 터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구성해놓고 끝나면 되지만 이 모법 같은 경우는 형상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계속 바꿔줘야 되죠. 근데 요게 실제로 요 날개 있죠. 요거 날개 한 개만 가공하는 데로 몇 천만 원 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돈이 되게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설계의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급을 만들어서 실험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실험할 때 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운영을 할 거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 실험에 대한 실험 비용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돼서 무조건 실험에 의존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무조건 또 뭐 뉴레이커 메스드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은 음, 대부분의 어떤 설계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뉴메리컬 메소드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형상들에 대해서 몇 가지 케이스, 두세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만 실험을 진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뉴메리컬 메소드나 그 실험을 이용해서 기존의 임피리컬 모델에 썼었던 그 이니셜 사이징 개념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성능 평가를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 기본 설계는 끝나요. 근데 그 기본 설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그 실험이나 아니면 뉴메리컬 메소드를 통한 시뮬레이션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본 설계의 그 과정은 좀 짧을지언정 실제로 설계에 걸리는 시간은 이 기본 설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 설계에 들어가고요. 만약 기본 설계 계속 수행했는데도 뭔가 안 나오잖아요.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이니셜 사이징에서도 다시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반복 설계를 수행해야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테일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다루지 않을 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항공기 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되게 그 그러니까 항공기 설계자 입장에서는 좀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항공기 날개에 박히는 뭐 리브래. 항공기 그 날개에 박히는 뭐 볼트 아니면 너트 이런 것들의 위치 아니면 볼트 너트의 규격, 크기, 위치, 개수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부분이 디테일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은 안에 구조물을 어떻게 이렇게 안쪽에 배치를 하면 구조물을 이렇게 안쪽에 어떻게 세우면 구조적으로 조금 더 안정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그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CAD 프로그램 있죠. 우리는 보통 카티아를 많이 쓰는데 카티아나 아니면 오토캐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안쪽 내부에 조금 더 기계적인 부분들을 설계하는 것이 디테일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다루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 장인데 멀티디시플린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MDO, 다분야 추적 설계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되게 많이 각광받고 있는 기법이고요. 얘는 뭐냐면요. 이때까지 얘기했었던 항공기 설계의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 있죠. 여기에
기존에는 그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각각 예를 들면 지오메트리 담당하는 엔지니어, 웨이트 담당하는 엔지니어, 스트럭처 담당하는 엔지니어 각각의 분야를 다루고 각각의 디시플린을 다루는 그 관장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들끼리 서로 협의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번 주에 모여가지고 한국의 날개를 어떻게 설계할지 그러면은 한국의 날개를 이렇게 설계했으면 구조조가 얼마만큼 안정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결정하고 각자 다시 돌아가서 설계를 하고 다시 모여서 그 회의가 설계를 토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단 말이죠. 컴퓨터가 없을 시기에는. 근데 최근에는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컴퓨터가 아무래도 뭔가 뭐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그 뭐랄까 어려움이 없잖아요. 사람들끼리는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컴퓨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에다가 컴퓨터를 접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을 했던 게 이 멀티디시플리너리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MDO라고 부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에 컴퓨터가 이렇게 성능이 개선되다 보니까 기존에는요 그런 거죠. 기존에는 어떤 A라는 형상에 대해서 그냥 A라는 형상에 대해서 뭐 구조적으로 해석해보고 뭐 추진적으로 해석해보고 공격적으로 해석해보고 이렇게 해서 해석 결과를 딱 내놓고 끝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옵티마이저라고 해서 최적 설계 기법을 추가적으로 가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옵티마이저가 전체적인 디자인 형식과 그 디자인 변수들, 뭐 날개의 길이라든지 트위스트 앵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모든 디자인 변수들을 그 컨트롤하게 되고요. 옵티마이저가 내놓은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 설계, 설계 결과, 한 개의 설계 결과에 대해서 각각 다, 모든 디시플린에서 다 설계 결과에 대한 어떤 성능을 해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된 결과를 가지고 디자인 리퀘어먼트를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판단을 옵티마이저가 하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면 옵티마이저가 적절한 수준에서 디자인 변수를 바꿔서 예를 들어 날개 길이가 10m인데 약간 11m 정도 바꿔가지고 다시 성능을 수행하게 되고 이런 반복 과정을 전체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거나 하지 않고 옵티마이저 그 수학적으로 그 뭐랄까 만들어진 옵티마이저 최적 설계 방법이 그 전체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첫 번째로는 되게 그 설계의 정확성이 높아질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 휴먼 팩터 같은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설계를 수행하게 되면 우리는 어쨌든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일과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설계를 못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이용하고 컴퓨터 옵티마이저가 적절하게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설계 결과를 계속 바꿀 수 있으면 얘는 24시간 동안 계속 설계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자인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옵티마이즈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더 최적화된 어떤 형상을 조금 더 빨리 도출하고자, 조금 더 수학적으로 규명해서 조금 더 빨리 도출하고자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계하는 그 설계 기간보다는 훨씬 빠르게, 훨씬 시행 오차를 덜 겪고 최종 설계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MDO를 쓰게 되면은 전체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의 시간, 디자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확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그 회사들이 MDO를 활용하고 있다. 요거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이렇게 모든 설계대에 다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MDO는 뭐 이니셜 사이징에 해당하는 그 프로세스에만 적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리리미너리 디자인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할 수도 있고, 둘 다 적용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MDO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거나 아니면 찾아보거나 하면 되게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항공기 설계에 대한 대략적인 오버뷰 형태의 내용이었어요. 이후에 내가 다루게 되는 내용들은 요런 오버뷰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느낌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